고금소총과 야담. 한 남자를 섬기는 세 여자. 유생 아무개는 서울 사람입니다. 일찍이 문명이 있어 사마시에 급제했지만 집이 무척 가난해 수원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처 모 씨는 재주와 자질이 두루 좋았는데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하루는 문 밖에서 한 여자가 건물을 잘 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생이 여자를 앞마당으로 불러 기회를 보여보라 하니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유생의 철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곧바로 마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방성대곡했습니다. 유생은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어 처에게 물어보니 일찍부터 잘 아는 사이기에 그런다고만 했습니다. 여자는 처와 그렇게 울고는 건무도 추지 않고 며칠을 머물다 떠나갔습니다. 5, 6일 뒤 유생이 집 앞길을 바라보니 줌마가 끄는 새 가마 세 대가 보였습니다. 가마 앞에는 여종 여러 쌍이 말에 타고 있었으며 뒤따르는 행렬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곧바로 자기 집을 향해 왔습니다. 유생은 의아하게 생각해 사람을 시켜서 이들이 어디서 온 부인들이며 자기 집으로 잘못 오고 계신 건 아닌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대꾸도 하지 않고 문 안으로 들어가 내문 안쪽에 가마를 내렸습니다. 사람과 말은 모두 주막에서 쉬었습니다. 유생은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글을 써 처에게 물었습니다. 처는 조만간 알게 될 테니 억지로 묻지 말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녁 반찬이 풍성하고 정갈해졌습니다. 밥상에 수륙진미가 다 올랐습니다. 유생은 속으로 더욱 의아한 생각이 들어 또 글을 써서 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처는 배불리 먹으라 하고 곧 알게 될 테니 자꾸 까닭을 묻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은 안채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녁 밥도 그와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처가 글을 보내 서울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유생이 괴이하게 여기고 아내에게 중문 안에서 잠시 얼굴을 보자 하고는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디서 왔소? 아침 저녁 밥은 어떻게 이리도 풍성해졌고 또 서울로 가자는 건 무슨 말이오? 무슨 곡절이 있길래 행장을 갖춰 떠난단 말이오? 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물을 필요 없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서울 가는데 필요한 마부와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 테니까요. 당신은 행장만 꾸리세요. 유생은 괴이하게 여기고 의아해했지만 처가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전처럼 말이 끄는 가마 세 대가 있었고 유생이 탈 말 역시 이미 안장이 얹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생은 말을 타고 뒤를 따라가기만 했는데 남대문을 지나 회동에 있는 큰 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 세 대는 내문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중문 밖에서 말을 내려 들어가 보니 빈집이었습니다. 대자리가 펴져 있고 자리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책과 붓, 연적, 가르침 뱉는 타구, 요강 등속이 좌우에 쭉 놓여 있었습니다. 관을 쓴 자 여러 명은 겸종인 듯 대령했습니다. 잠시 후 종 4, 5명이 마당으로 들어와 아련했습니다. 유생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저희는 모두 댁의 종이옵니다. 유생이 말했습니다. 이 댁은 누구 댁이냐?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진사님 댁이옵니다. 또 좌우에 놓여있는 물건들은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물으니 모두 진사님께서 쓰실 물건들이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유생은 놀라고 의아한 나머지 운무 가운데에 앉아있는 듯했습니다. 유생이 저녁밥을 먹고 나서 등잔을 밝히고 앉아있는데 처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오늘 밤 미인 하나를 보낼 테니 외롭고 쓸쓸한 회포를 부셔요. 유생이 미인은 누구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처가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겸종들도 모두 밖으로 나가니 내문으로부터 12둘이 절세 미인을 끼고 나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화려하게 꾸민 미인은
등잔 아래에 앉았습니다. 시비들은 친구를 펴주고 들어갔습니다. 유생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미인은 웃음을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가 글을 보내 세 사람을 얻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다른 미인을 보내드릴게요. 유생은 까닭을 알 수 없어 이제 처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그날 밤 시비가 어제처럼 미인 한 명을 끼고 나왔습니다. 몸매와 용모를 살펴보니 어제의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유생은 또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처가 또 글을 보내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문 밖에서 갈도 소리가 들리더니 종이 들어와 고했습니다. 권판서 대감 행차가 들어오십니다. 유생이 놀라 마루에서 내려가 손을 모아잡고 섰습니다. 이윽고 백발의 노재상이 초원을 타고 들어와 유생을 보고는 반갑게 손을 잡고 마루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유생이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대감께서 어디서 오신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생은 한 번도 조난을 뵌 적이 없사온데 어찌 여기까지 왕림하셨는지요. 재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아직 번화한 꿈에서 깨지 못했는가? 네, 다 말해주겠네. 자네같이 좋은 발자는 고금에 드물 걸세. 자네의 처가와 우리 집, 그리고 역관 현지사의 집은 서로 담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의 세 집에서 함께 딸을 낳았으니 심히 희한하고 기이한 일이었어. 그래서 세 집에서는 늘 아이들을 번갈아가며 돌보았다네. 조금 자라자 세 여자아이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어울려 놀면서 오직 한 사람만을 섬기기로 몰래 맹세했던 것일세. 그러나 그 사실을 나도 몰랐고 다른 집들에서도 몰랐다네. 그 뒤 자네 처가는 이사를 가 소식이 끊겼다네. 우리 딸은 첩의 자식인데 비녀 꽂을 나이가 되어 혼사를 의논하기만 하면 자기는 죽어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겠다며 말했지. 이미 약속을 했으니 마땅히 자네 처가를 따라 한 사람을 섬길 것이요. 그러지 못하면 비록 부모 집에서 늙어 죽더라도 다른 가문으로 시집갈 생각은 없다고 말일세. 현씨 댁딸도 똑같았다 하네. 혼내기도 하고 구슬려도 받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지. 25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다른 곳에 시집가지 않았다네. 최근에 현씨 댁딸이 칼춤을 배워 남복을 입고 팔방으로 돌아다니며 자네 처가를 찾아다녔는데 일전에 수원 땅에서 마침내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네. 그저께 밤에 자네에게 갔던 가인은 내 서녀이고 어젯밤에 갔던 가인은 현씨 댁딸이라네. 집과 노비와 집물, 책과 논밭 등속은 나와 형군이 마련한 것이라네. 자네는 일거의 두 미인과 가산을 얻었으니 그 옛날 양서유도 자네보다 못할 테지. 자네는 정말 좋은 팔자를 타고났다 할 만하네. 이어 사람을 보내 현지사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한 노인이 금관자에 홍대를 두르고 와서 절을 했습니다. 권판서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현지사일세.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차려두고 종일토록 실컷 즐기다 파했습니다. 권판서는 권대운이었습니다. 유생은 일처이첩과 함께 같은 집에서 몇 년 동안 평화롭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하루는 유생의 처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조정 돌아가는 걸 살펴보니 남인이 득세할 텐데 권판서는 남인의 우두머리로 일을 도맡아 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 일들이 윤리를 말살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오래가지 않아 그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입니다. 패망하면 화가 우리에게도 미칠 염려가 있습니다.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 화를 면할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 유생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처첩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도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갑술년 인현왕후가 복이 되자
남인들은 모두 목이 베이거나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권대운도 그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유생만은 홀로 연좌의 형벌을 입지 않았습니다. 유생의 차야말로 여자 중에서도 유식자라고 일컬을 만하니 당시 남인 재상 중 그녀에게 미칠 자가 있겠는가. 천하의 큰 탐욕가. 옛날 한무변이 선전관으로 활 잘 쏘는 사람을 시험하여 뽑던 일에서 임금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제주 목사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무변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제주 목사가 된다면 만고의 제일 가는 통치자 천하의 큰 탐욕가가 될 텐데 동료들은 무변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비웃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임금이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무변은 감히 속일 수가 없어 땅바닥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한 말이 없나이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만고의 제일 가는 통치자가 어찌 큰 탐욕가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천하의 큰 탐욕가가 어찌 만고의 제일 가는 통치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무변이 엎드려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술이 있나이다. 임금이 웃으며 알겠노라 하고 특별 교지를 내려 그를 제주 목사의 벼슬을 시키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만고의 제일 가는 통치자 천하제일의 탐욕가가 되어라. 그러지 못하면 망언을 한 죄로 내 목을 벨 것이다. 무변은 명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밀가루를 많이 사서 치자로 물들여 큰 대바구니 속에 넣고 짐 3개로 만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옷뿐이었습니다. 조정의 하직 인사를 올리고 부임하는데 겸종 1명만 그를 수행했습니다. 무변은 임지에서 공평하게 소송을 처리했고 아침 저녁 밥 말고는 술 한 잔도 바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고에 남은 것이 있으면 모두 잘못된 폐단을 고치는 데 썼으며 토산물은 하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니 아전들과 백성들이 모두 무변을 사랑하고 공경하여 그는 읍이 생겨나고서 처음 있는 청백리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가 명령하면 따라 행하고 금지하면 그만두니 경내가 다 편안해졌습니다. 하루는 무변이 몸에 병이 들었다며 문을 닫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병세가 더 나빠진 듯했습니다.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운 방 한가운데 앉았는데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향소와 아전, 군교들이 아침과 점심, 저녁 때마다 문안을 드렸으나 목사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두머리 좌수와 장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쩌다 병환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읍에도 의원과 약이 있사온데 어찌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하지 않으시나요? 목사가 한참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소시적 이 병을 얻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약 구하는 데 탕진했다네. 20년 가까이 재발하지 않길래 다 나았다고 생각했지. 이제는 치료할 길이 없으니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여러 사람이 간곡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고 어떤 약재를 써야 하는지요. 사또의 병환이 이러하니 읍과 촌을 막론하고 모두 널쩍다리를 베고 심장을 도려낸다 하더라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든 땅속으로 들어가든 반드시 약을 구해올 것이니 부디 처방만 알려주십시오. 목사가 말했습니다. 이 병은 단독이고 치료약은 우왕이라네. 우왕 수십 큰으로 떡을 만들어 온몸에 골고루 바르되 4, 5일 동안 매일 새 것으로 서너 번 바르면 가히 나을 수 있다네. 우리 집 가게가 좀 넉넉했지만 이 때문에 풍비박산되었으니 이제 무슨 수로 다시 우왕을 얻어서 붙일 수가 있겠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왕은 이 읍 토산물이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두머리 좌수가 나가서 강면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사또님께서 이처럼 병환을 앓고 계시니 치료할 방법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온 힘을 다해 구해드려야 한다.
하물며 이 약은 우리 읍의 토산물로 귀한 것도 아니다. 대소민을 막론하고 우왕에 많고 적음을 가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바치도록 하라. 백성들이 전령을 듣고 앞다투어 우왕을 바치니 하루 만에 몇백 근이 모였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겸종은 대바구니에 담아 가져온 치자떡과 우왕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목사는 매일 그 떡을 그릇에 가득 채워서 땅에 묻게 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끼에 노출되어 얼굴과 눈이 모두 상할 것이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5, 6일을 하고 점차 병세가 나아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일어나 일을 처리했습니다. 청렴하고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이 전과 같았습니다. 목사 임기를 다 채우고 무변히 돌아가니 제주 백성들이 비를 세워 그 덕을 칭송했습니다. 그는 상경에 우왕을 팔아서 수천 금을 얻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소 10마리 가운데 8, 9마리에서 우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왕이 흔했던 것입니다. 무변은 그 사정을 알고 미리 치자떡을 준비해 가서 이런 술수를 부렸습니다. 관의 종들은 감히 가까이 다가가 확인할 수 없었기에 멀리서 그 색이 누런 것만 보고서 우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변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기생을 사랑한 주서, 판서 정민 씨가 평안감사였을 때입니다. 그의 조카인 주서 상우가 책실에 있으면서 기생 미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주서는 미네에게 푹 빠져 잠시도 자기 옆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외성에 사는 이좌수는 재산 수만 금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그는 1,000냥을 봉에 두고서 만약 미네가 한 번만이라도 나와 만나 이야기를 나눠주면 마땅히 이 돈을 줄 것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말을 전해주니 미네는 그 돈이 탐났습니다. 그렇지만 밖으로 나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미네가 밖에서 이좌수와 서로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는 주서를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서가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미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일찍이 생모를 여의었는데 외조모께서 저를 길러주셨죠. 오늘이 외조모 돌아가신 날이나 외가에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 제사를 빠뜨려야 할 것 같아 슬퍼하고 있답니다. 주서는 그 말을 듣고 가엾게 여겨 가명창고에서 제수를 꺼내주고 미네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밖으로 내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뭔가 미심쩍어 시중을 들던 지인을 몰래 보내 그녀를 염탐하게 하니 제사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미네는 한창 이좌수와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돌아와서 본대로 아뢰니 주서가 크게 분노하며 다급히 일어나 선화당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때는 한밤이라 정민 씨가 놀라서 깨어나 물었습니다. 주서인가? 무슨 일인데 안 자고 왔느냐? 미네가 나를 속여 제사를 지낸다고 나가서 외성의 이 좌수란 놈과 놀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대인께서 속히 나졸들을 보내 연놈을 함께 잡아와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정민 씨가 책망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한밤중에 일이 망측하게 구느냐. 속히 돌아가서 잠이나 편히 자거라. 그러자 주서가 발을 구르며 말했습니다. 대인께서 소자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그냥 죽어버리겠습니다. 정민 씨가 혀를 차며 내려가 있거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중 들은 자에게 당번 포교를 불러들이게 하고 분부했습니다. 너는 당번 나졸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미네 집을 포위하고서 두 연놈을 한 줄에 묶어오너라. 포교가 명을 받들고 나가 나졸들에게 그 집을 포위하게 하고 자기는 문 앞에 서서 문을 열라 했습니다. 때마침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이 좌수가 떨기 시작하자 미네가 말했습니다. 조금도 놀라거나 겁내지 마셔요. 의관을 수습하고 뒤에서 첩의 허리를 끌어안으세요. 그러고는 치마로 머리를 덮으며
그의 몸도 함께 덮어서 비를 피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걸음으로 문 쪽으로 가서 응대했습니다. 누구신데 야밤에 문을 두드려요. 포교가 말했습니다. 누군지 묻지 말고 속히 문이나 열렸다. 미네가 말했습니다. 문은 열어 뭘 하려고요. 미네는 문을 열면서 이좌수로 하여금 문짝 뒤로 슬쩍 숨게 했습니다. 교졸들은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네는 이때를 틈타 그를 문 밖으로 나가게 해 사마기생 낭이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교졸들이 방 안팎을 두루 수색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네가 물었습니다. 무얼 하려고 오셨소? 교졸이 답했습니다. 사또의 분부다. 내가 외성의 이좌수와 동침한다 하여 우리더러 찾아내 묶어오라 하셨다. 이 좌수놈은 어디 있느냐? 미네가 말했습니다. 이곳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건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좌수가 팔이나 모기 같은 미물이 아닐진데 어떻게 그를 숨겨둘 수 있겠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보세요. 포교는 두루 수색했지만 이 좌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부득이 돌아가서 사정을 고하고 그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미네는 낭이의 집에서 이 좌수와 마음껏 즐기고 다음날 주서에게 편지를 써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소인이 진사님을 모시면서 별다른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한밤중에 군졸들을 동원해 저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소인의 집이 반역을 했나요? 왜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까지도 처벌하던 일을 하려 하셨나요? 소인이 진사님의 은덕을 얻지 못할지언정 어찌 차마 이웃에게 비웃음을 당하겠습니까? 오늘부터 진사님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부디 진사님은 소첩처럼 추악한 행동을 하는 여는 다시 생각하지 마시고 행실이 아주 깨끗한 사람을 다시 구해 잠자리를 같이 하십시오. 첩도 사람인데 어찌 외조모의 기일에 음탕한 짓을 했겠습니까? 주서는 화가 나서 며칠 동안 관계를 끊었지만 끝내 그 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미네를 불렀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수삼일이 지났습니다. 주서가 끝내 정을 잊을 수 없어 하루는 직접 그녀를 찾아갔고 그 뒤 대여섯 번을 다시 갔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네가 물었습니다. 누가 고자질한 것이었나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마땅히 돌아가겠습니다. 주서는 어쩔 수 없이 지인이 그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미네가 말했습니다. 그 지인이란 놈 진사님께서 안 계실 때면 언제나 첩의 손을 잡으려 해 소첩이 그 뺨을 때리곤 했습니다.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런 무고를 한 것이죠. 지인을 쫓아내고 죄를 다스리시면 집에 들어가겠어요. 주서는 어쩔 수 없이 수리에게 분부해 지인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 제 안에 쫓아냈습니다. 그제야 미네도 돌아왔습니다. 그뒤 이좌수가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내 처음에는 너에게 창금을 주려 했다. 그런데 내가 기묘한 꾀로 사람을 탐복시키고 또 나로 하여금 그때 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었으니 더욱더 기특하도다. 그러니 500금을 더 주겠다. 이 돈으로 성안에 큰 집을 사서 잘 살자꾸나. 원통하게 죽은 여인 상공 김아무개는 젊었을 적 친한 친구 서너 명과 백년봉 아래 영월함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하루는 친구들이 사정이 생겨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김공 혼자 깊은 밤 촛불을 밝히고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홀연 여인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원망하는 듯 호소하는 듯 했는데 영월함 뒤편에서 들리기 시작해 점점 가까워지더니 창밖에서 멈추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김공은 단정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귀신이냐 사람이냐? 여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귀신이랍니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저승과 이승이 다른데 어찌 감히 넘나드느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게 풀어야 할 전생의 원한이 있사온데 공이 아니시면 그것을 풀어줄 수가 없사옵니다. 이 원통함을 호소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나이다. 김공이 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면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면 공이 놀라실까 걱정됩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일단 모습을 드러내보거라. 말이 끝나자 젊은 여인이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피를 흘리며 앞에 섰습니다. 김공이 말했습니다. 무슨 원통함을 호소하려는 것이냐. 저는 조정관원의 딸이옵니다. 아무개의 집으로 시집 갔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이 음탕한 여자에게 유혹되어 저를 욕하고 때렸습니다. 마침내 남편은 음탕한 여자의 참소를 믿고 제가 순분의 행실을 했다하며 한밤중에 저를 칼로 찔러 영월암 절벽 사이에 버렸습니다. 아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어 남편은 제 부모님에게 제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속였습니다. 제가 비명행사한 것도 정말 억울하지만 불결한 이름을 얻었으니 천고의 저승에서도 원통함을 씻기가 어렵나이다. 김공이 물었습니다. 원통한 혼이 측은하기는 하지만 일개서생인 내가 어떻게 그걸 풀어줄 수 있겠소? 여인이 말했습니다. 공께서는 모년에 반드시 등거하실 것이고 모년에는 아무 벼슬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모년에는 형조참의가 되실 거고요. 형조는 형벌과 옥사를 관장하는 곳이니 어찌 제 원통함을 푸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김공이 다음 날 아침 몰래 절벽 사이를 살펴보니 과연 한 여인의 시신이 버려져 있었는데 어젯밤에 본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사녀리 흥건해 방금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김공은 돌아와 계속 책을 읽으면서 그 일은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김공은 과연 등과에 여러 벼슬을 거쳐 형조참의에 이르렀습니다. 김공은 원통한 여인의 호소를 기억하고 즉시 관하로 가서 자리를 만들고 그 남편을 잡아와 신문했습니다. 너는 영월암에서 원통하게 죽은 사람을 알렸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함께 영월암으로 가서 시신을 검시하니 남편은 말문이 막혀 즉시 자백했습니다. 원통한 여인의 부모를 불러 시신을 매장하게 하고 남편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김공은 다시 영월암으로 가서 촛불을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창밖에서 흐느끼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단정히 쪽지고 옷도 말끔했으니 이전의 용모가 아니었습니다. 김공이 그녀를 앞으로 오게 하여 자기 앞날에 대해 다시 물으니 여인이 말해주었습니다. 공께서는 모년에 모 관직을 얻을 것이고 모시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위는 대관에 이를 텐데 모년의 나라를 위해 힘쓰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무궁할 것입니다. 자손도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고는 작별 인사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김공은 묵묵히 그걸 기억해 두었는데 과연 부절이 합쳐지는 것처럼 그대로 되었습니다. 김공은 모년의 나란 일을 하다 죽어서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을 드리웠답니다. 검소한 부제학. 부제학 이병태는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고 청렴해 털끝만큼도 남한테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제학이 되었는데도 집은 무릎 들여놓기에도 좁고 옷은 몸을 다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맑고 높았으며 염치와 소신이 있어 유풍을 일으키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여행 뒤로는 숙부인 감사공을 모셨습니다. 감사공이 해서 관찰사로 있을 때 병환으로 위독해졌습니다. 공은 이때 부제학이었는데 상소를 올려 사정을 말씀드리고 가서 감사공을 뵙게 해달라 간청하니 임금이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친척집에 둔한 말을 빌려 타고 종과 함께해서 가명으로 향했습니다. 말이 중도에 죽으니 걸어서 가명에 이르렀습니다.
문지기는 다 망가진 갓과 해진 도포를 보고는 거지라 여기고 공이 사또의 친조카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공도 스스로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문 밖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때 이 신년 때 서울에서 얼굴을 본 적 있는 하인이 공을 보고 깜짝 놀라 절을 하고 맞이해 문 안으로 모셨습니다. 감사공이 공의 모습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것은 조정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내가 휴가를 얻었다면 이미 부재하게 되었으니 역마를 타고 오는 것이 옳다. 그런데 오늘 거지 모양으로 걸어서 왔으니 이제 해에서 백성들은 부재하게 지의가 모두 이 같은 줄 알겠다. 이 어찌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당장 물러가라. 공은 감히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황송해하며 책실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옷 한 벌, 갓 새 두건 옷관자, 홍대 등을 보내고는 공더러 갈아입고 들어오라 했습니다. 공이여 엄한 가르침에 어쩔 수 없이 명을 받들고 옷을 갈아입으니 위아래가 새로워졌습니다. 공이 비로소 마루로 나아가 절을 올리니 감사공이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부재학인 줄 알겠구나. 공이 한 달 남짓 머물다 돌아가겠다고 아뢰었습니다. 떠날 때는 관과 두건 등을 모두 벗어 따로 봉에 두고 올 때 입었던 의관을 다시 착용하고 돌아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